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시가 떨어지면요, 기다리고 있었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줍줍 기회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어제는 또 많은 물량이 집중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결전이라고 불렀던 목요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은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번 CPI 보고서는요, 그 중요성이 갑자기 배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가 너무나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세션의 확률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어떠지? 이러한 걱정거리가 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요,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작년 대비 플러스 3.2% 아니면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좋겠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0.3%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 발표되는 CPI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보고서 발표돼서요,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10월 9일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월요일과는 전혀 180도 달라진 양상이 발견이 되죠. 일단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은요,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미국 증시가 대부분 다 하락하는 가운데 한 종목이 군계 일학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4.0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S&P 500에서 한 섹터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데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발견이 되죠. 자, 이 얘기는요, 유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는 이스라엘 쪽에서 발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공격을 실시할 텐데 미사일 공격을 군사시설 그리고 정보시설에 집중을 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원유 관계 시설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다. 따라서 에너지주 관련된 종목이요, 대부분 다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미국 증시에서 중국 주식들만 폭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중국의 황금 연휴가 마무리가 됐고요.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양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의 관리들은요, 별다른 내용을 내놓지 않았죠. 따라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미국 주시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러한 식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알리바바는 어제 6.67% 빠졌고요. PDD가 마이너스 5.38, JD.com 마이너스 7.52, 리오토 마이너스 8.10, 바이두는 무려 10.2%나 폭락을 했고요. 텐센트가 마이너스 8.04, 니오 역시도 8% 이상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중국 주식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센티먼트 분위기는 약간 회복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폭도 65에서 67로 다소 올라갔죠.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향상된 종목이 몇 개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변동성 지수도 약간 떨어졌습니다. 어제 23을 육박했던 변동성 지수 빅수가 21.92까지 떨어졌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71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아직까지는 좋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무려 6.58%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제타가 4.81%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엔비디아 플러스 4.05, 브로드컴 플러스 3.23, 앱러빈 플러스 2.54, 우버 플러스 2.12, 테슬라 플러스 1.52, 메타가 플러스 1.3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26, AMD 플러스 1.07, 알파벳 플러스 0.86, 타이완 세미컨덕터 플러스 0.83,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x ETF가 플러스 0.19, IWM이 0.07%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졌죠. 62,120에 가 있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B2 ETF는 3.70% 하락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제가 기사의 제목을 상승장은 절대 늙어 죽지 않는다 라고 좀 재밌게 바꿔놨는데요. 흥미진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투자자한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미주은의 추천 컨텐츠라는 타이틀을 얻었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이 2주년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투자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은요, 약세장 종가인 3,577.03을 기록했던 2022년 10월 12일 이후에 60% 이상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요,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개됐고요. 월가의 기관들은 이에 발맞춰서 연말 목표를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뜨거운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무래도 2년 가까이 증시가 달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겠죠. 미국 증시는 현재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고요. 베어마켓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2021년 말에 정고점에도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따라서 3년 전에도 이렇게 PER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높은 정고점을 찍고 나서 증시가 하락을 시작했죠. 따라서 이번에도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슬슬 미국 증시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재개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요. 주식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과연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었던 메가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닝 보고서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고할지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요, 이 회사들은 지금 AI 쪽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GPU를 계속해서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투자가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엔비디아의 어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커다란 부분은요, 미국 대선입니다.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변동성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트레이더들이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을 둘러싼 정세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도 있는 거고요. 변동성을 극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잠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요, 과거에 황소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황소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장을 얘기하죠. 따라서 2년째 계속해서 주가가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통계를 우리를 위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적어도 이 정도로, 즉 2년 연속으로 올해 지속된 강세장은요, 총 12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말 사이에 대규모의 매도세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이번 상승장은요 13번째 2년 이상 지속된 상승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그 13번 중에요 7번의 상승장이 3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2년째 상승장이 앞으로도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드 데이비스에 따르면요 12번 발생했던 2년간의 상승장 수익률 중앙값은요 무려 54.4%입니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증시가 지금 60% 상승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증시가 지금 2년 동안 60%나 달렸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조금 더 어두워질 수 있다. 네드 데이비스 팀에 따르면요 3주년을 맞이했던 7번의 랠리 3년차 평균 상승률은요 13.3%였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2년 동안 60% 달렸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은 13%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13.3%도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보다는 더 나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락한 5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9%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신나게 달렸다고 해서 엄청난 추세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 이번 기사의 키포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승장은 늙어서 죽지 않는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네드 데이비스의 분석에 따르면 강세장이 늙어서 사라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세장이 무너진 모든 사례에서 매도세는요 어떤 촉매제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따라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승장은 계속된다. 단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상승장이 끝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승장이 죽는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요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가장 흔했고요. 리세션은 3년 차에 접어든 강세장을 3차례나 무너뜨렸다. 따라서 지금까지 3년 차에 가지 못하고 무너진 장이 5번이 있었잖아요. 13번 중에 5번이 무너졌는데 이 5번 중에 3번은 리세션이 발생해서 무너진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2번은 상승장이 왜 끝났는지 봐야겠죠. 네 번째 사례는요 1966년 10월에 시작된 강세장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하기 시작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서 중단된 경우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상승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째 사례는요 2009년 3월에 시작된 상승장이었고요. 당시에는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요. 유럽 국가 부채 위기로 인한 글로벌 불안감이 주가를 하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증시가 2년 연속으로 강세장을 지켰던 경우는 총 12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번 중에 7번은요 3년 이상 지속됐고요. 나머지 5번만 실패를 했는데, 자, 그러면 5번이 왜 실패를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3번은 경기 침체가 왔다. 따라서 리세션이 찾아오면 강세장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번은 강세장이 끝난 이유가 바로 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마지막으로 글로벌적으로 분위기가 악화됐다. 왜냐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고요. 유럽 국가 쪽에서는 부채 위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요 강세장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네드 데이비스 팀은요 3가지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현재의 강세장이 3번째 생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신나게 달렸지만 앞으로 1년 이상 더 달릴 수 있다. 3가지의 조건만 충족되면 된다. 이러한 의견으로 보시면 되죠. 첫 번째 조건은요 2022년 말에 시작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면 안 된다. 이러한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CPI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준이 미국 경제 연착륙에 성공해야 됩니다. 연착륙이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2% 가까이까지 끌어내려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약간 느리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야 된다. 따라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안 된다. 즉 리세션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마지막 3번째, 미국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매그니피센트
노트7의 수익 성장이 올해 말부터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수에 포함된 나머지 기업들이 이러한 부진을 만회해야 된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소형주 역시도 계속해서 어닝의 상승을 꾀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어닝의 상승을 도움할 수만 있다면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 따르면요, 지금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승 추세는요, 늙어서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딸려 있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성장 추세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앞으로도 1년 넘게 미국 증시는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시티라는 투자기관에 따르면 8월 판매량 호조를 거둔 반도체 주식에 베팅을 강화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투자회사 시티는요, 8월의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크리스토퍼 데넬리고요. 투자자 노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3분기와 4분기에 계절적 성장을 뛰어넘는 실적을 예상하면서 C24, 이건 이제 캘렌더 이어를 얘기합니다. 2024년 후반기 매출 전망치를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17%로 상향 조정한다. 따라서 6,166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반가운 발표를 했습니다. 디스크리트를 제외한 반도체 유닛 판매는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 따라서 지금 판매량은 1%밖에 증가를 안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ASP, Average Selling Price를 얘기합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반도체는 순환을 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8월 강세의 대부분은요, 계절적 요인보다 높았던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즉 D램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데넬리가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의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월에 반도체 총 매출은요, 562억 달러로 데넬리의 예상치였던 514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 매출은 무려 15.4%나 증가했고, 데넬리의 예상치였던 5.7% 증가, 그리고 계절적인 평균 증가율인 6.7%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멋진 매출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가격, ASP는요, 전월 대비 평균 판매 가격이 14.2%나 상승했고요. 데넬리의 예상치였던 2.7%, 그리고 계절적인 평균인 5.7% 상승을 훨씬 상회했다.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전년 동월 대비로는요, 8월의 평균 판매 가격이 29%나 상승을 했고요. 데넬리의 예상치였던 16.1% 상승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2023년 판매량이 2001년 이후 최악의 조정인 19%나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가 끊임없이 떨어졌던 게 작년 2023년이었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지금부터는 재고 보충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종목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나누는데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여전히 반도체 분야에서 CT의 탑픽입니다.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칩,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을 매수해라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기사에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D램이다. D램이 지금 반도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D램의 강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퀀투 레이팅을 보시면요, 5점 만점에 4.07을 받으면서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B고요. 성장률하고 수익률은 지금 A+로 굉장히 좋죠. 모멘텀과 리비전이 C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PER이 포워드로 12.85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성장률을 대입하면 PEG가 0.17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앞서서 선행을 합니다.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ER이 굉장히 낮아지면요. 그때는 피크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과연 지금 현재는 굉장히 PER이 낮다. 그 얘기는요. 수익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이러한 수익이 절정을 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성장률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1년 동안 61.59%나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인 부분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43.63% 추가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피크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조만간 피크가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것은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멘텀을 보시면요. 지금 6가지의 매도 의견을 받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1가지의 매수 의견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차트를 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머리, 어깨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져 내렸고요. 다행인 부분은요. 여기 단단한 지지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85.80 여기서 두 번이나 같은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따라서 반등에 성공한 다음에 좋은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109달러의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109.45를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가? 여기서 만약에 109달러를 찍고 올라가게 되면요.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CT라는 투자기관은요. 최근에 발표된 8월 달에 반도체 매출 실적이 지금 성장률이 너무나 뛰어나다. 따라서 지금은요.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추천 주식을 열거 했는데요. 하나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어제 엔비디아는요. AI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이야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고급 AI 에이전트로부터 로봇이 운영하는 공장, 날씨 예측, 암 치료,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를 이번에 서밋을 통해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원대한 목표의 중심에는요. 엔비디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를 믿고 따라오면 이 모든 것이 실현화될 수 있다. 공상과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구축 중인 AI 팩토리가 기여할 것이다. AI 팩토리는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블랙엘 AI 슈퍼클러스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GPU 32,000개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그게 바로 AI 공장, AI 팩토리다. 이러한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다. 화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서밋의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의 부사장 바피트가 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면 쿠다 라이브러리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리고 옴니버스를 추가한다. 옴니버스는요, 우리가 메타버스랑 비슷한 건데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얘기합니다. AI가 현실 세계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이랑 똑같은 것을 가상현실에 구축해 놓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환경, 그걸 우리가 옴니버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4분기에도 여전히 블랙엘의 볼륨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달을 했고요. 다음 분기에는 가장 크고 최고의 시스템 중 일부가 출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AI는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산업에서 총 20조 달러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바피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 것이 바로 AI 서밋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거 말고 기사 하나가 더 있어서요, 이 기사마저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CT가 엔비디아의 막강 경쟁력을 설명해 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별 집적 회로, 우리가 A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A식과의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A식과의 경쟁이 최근에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점점 더 많은 메가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칩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석가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들 중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 일단 A식은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정된 기능을 유지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A식은 정말 딱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이러한 얘기죠.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잘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AI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델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AI를 지원함에 따라서 GPU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A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GPU가 훨씬 더 유리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석가들에 따르면 A식에서 클라우드 AI를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볼 때, 즉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A식에, 즉 GPU가 아니라 A식 칩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게 되면요, 특정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 종속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멀티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은요, A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멀티 클라우드 접근 방식은 뭐냐면요,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하나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한꺼번에 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애저, 그리고 메타도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도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를 선택해서 이 자료를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었잖아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한 가지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굉장히 없다. 그 숫자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의미는요, A식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에 분산해서 자료를 넣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환경 때문에 클라우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A식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한 기업이 만약에 특정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A식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에는요, 다른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싶으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면요, 클라우드 간의 전송이 가능하므로 기업은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뭐 아마존의 AWS로 뭐 옮기고 싶다, 전송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A식보다는 GPU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엔비디아의 대규모 설치 기반은 애플리케이션의 최대 채택을 목표로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매력이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만든 AI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팔고 싶잖아요. 노출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엔비디아를 써야 된다. 엔비디아 GPU는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따라서 A식을 쓰는 것보다는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게 되면 커다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용이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다른 칩을 쓰기에는 너무나 독점력이 강한 것이 엔비디아의 GPU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읽어봤던 CT라는 그룹의 주장에 따르면요, 지금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할 시기다. 왜냐하면 8월 달부터 반도체 섹터의 매출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요, 지금 차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준비가 된 AI 수혜주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반도체 주가는 8월 초 급등 이후에 투자자들이 방어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로의 순환매에 집중한 이후 전체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지금까지는요, 반도체 주식은 상승 추세가 별로였죠. 하지만 차트를 보면요, 다시 한번 반도체 주식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뉴스의 흐름은, 즉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절적인 변동성이 급등하고 있고요. 불확실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나 경로, 앞으로 금리를 내리긴 할런지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고요. 지정학적인 갈등, 잠재적으로 격동적인 선거, 굉장히 불안 요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같은 주요 반도체 주식들은요, 이번 순환매에서 실제로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자금이 반도체에서 빠져나가서 경기순환주로 옮겨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종목은요, 굳건하게 주가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 종목의 차트는요, 고점 저점의 단순한 횡보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횡보 패턴은요, 이제 저항선이 깨지면서 완결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세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박스권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우리가 아직 인공지능 기술 붐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상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현재 131.70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주요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에 집중하고 싶다. 브로드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8월 초부터 시작된 반도체의 로테이션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지난 2개월 동안 반도체 주식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래프로 표시한 거죠. 8월 9일부터 다양한 반도체의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 자, 지금 보면요, 위에서 아래로도 떨어지고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값이 떨어지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요, S&P 500의 수익률에 비해서 떨어지는 실적을 보이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향 조정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지난 2개월 동안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9월 27일부터 반도체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S&P 500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는요, 불확실한 선거, 지정학, 연준 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죠. 따라서 또 다른 동인에 집중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요, 반도체 종목들이 어닝을 발표할 텐데 과연 어떠한 어닝이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이 반도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브로드컴의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1.2%의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3%가 넘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배당률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성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2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주당 순이익은 18% 성장했고요, 매출은 무려 47% 성장하면서 모든 예상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인 차트를 보실 텐데요. 브로드컴 AVGO의 주간 차트를 보시면요, 코로나 저점 대비 2022년까지 335%의 주요 측정된 움직임의 수준을 테스트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335%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저점에서 올라간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횡보를 했죠.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335%, 그러니까 전에도 335% 올라가고 횡보를 했고요. 이번에도 이미 335% 올라가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저점이었던 2022년 저점 대비 335% 이동하면요, 현재 수준인 180.70달러를 예상할 수 있다. 이건 지어낼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우연의 일치치고는 대단하죠. 이러한 측정된 이동 현상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따라서 과거에 올라간 퍼센티지만큼 그대로 올라가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봉 차트인데요.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저항 추세선이 180.70달러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두 번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현재가 저항선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저항 구간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브로드컴이 사상 최고가인 185.16달러를 돌파하고요, 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고점이 여기 있죠. 이 전고점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제타라는 종목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제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타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짧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오늘 이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타 관련된 뉴스를 설명드리면요. 타겟 마케팅의 강자 라이브 인텐트를 인수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타 글로벌은 화요일 현금 7,750만 달러 그리고 보통주 1억 7,250만 달러의 형태로 총 2억 5천만 달러의 라이브 인텐트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요, 상당한 조정, 에비타 성장이 달성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인센티브는 현금 50% 그리고 주식 50%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대 잠재적 인센티브는 3년 동안 매년 2,500만 달러까지 가능하고요. 따라서 에비타 성장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타깃이 주어졌고요. 이 타깃을 맞추면 인센티브가 나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인텐트는 어떤 회사인지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라이브 인텐트는요, 사람 기반 마케팅의 선구자다. 이거는요, 타겟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 기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모바일 중심 경험 그리고 퍼스트 파티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지원하는 독점 기술을 통해서 여러 채널에서 잠재 고객을 식별, 잠금 해제, 참여 그리고 수익화할 수 있는 지원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플랫폼의 규모 그리고 도달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총 2,500곳이나 되는 퍼블리싱 그리고 광고 브랜드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매월 2억 5천만 명 이상의 인증된 사용자와 도달이 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덴티티 그래프를 통해서 43억 건의 연결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건실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수는요, 제타의 수익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라이브 인텐트는 에비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인텐트의 에비타 수익이 더해지게 되면요, 에비타 대비 멀티플이 16배까지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에비타의 수익률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비타 수익률을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넷인컴이 마이너스 17.76%죠. 하지만 현금 흐름이 튼튼합니다. 14.12%의 지금 현금 흐름 마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현금 창출 능력은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비타였잖아요. 에비타 관련해서 멀티플을 잠깐 살펴보시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EV/에비타.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에비타 수익에 비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지금 기업의 가치가 39.48배 올라가 있는 기업이 바로 제타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라이브 인텐트를 인수하면서 라이브 인텐트는요, 이미 강력한 에비타 수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밸류에이션이 반토막 난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타 주식의 모멘텀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 매도 의견이 없고요. 10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Relative Strength Index, RSI가 71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과매수 상태가 강화되면서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타 주식의 1년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중간에 횡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24년 5월부터 한 2개월간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뚫으면 드디어 상승 추세가 발견된다. 따라서 주가 차트에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7월 16일을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16일 날 미준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제타라는 주식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를 드린 날이 바로 7월 16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가 당시 지금 박스권을 뚫고 나간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타는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도 이미 YTD 수익률이 140%를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이미 140%나 달린 주식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멋진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요, 다시 한번 모멘텀 투자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정리하는 것은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모멘텀이 약화돼야 된다.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을 팔고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월 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내일 방송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